라이브 모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의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강명화입니다. 재작년에 국립외교원 1기 분들과 함께 외교관과의 브런치를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오늘은 3기 세 분을 모시고 시즌2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새내기 외교관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촬영장이 한층 더 밝아진 느낌이 드는데요. 제 옆에 계신 분부터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교원 3기이자 녹색환경 외교과에서 일하고 있는 유지현 외무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책총괄 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교부 아프리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훈 외무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자, 외교부 저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전에 질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1시간 준비했지만 그 시간이 혹시나 모자라지는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좀 설레는 시간입니다. 외교관과의 브런치 시즌2는요. 3가지 코너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추억의 고시생 시절, 또 신입외교관의 오해와 진실, 마지막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3가지 코너로 준비를 했어요. 먼저 첫 번째 코너가 추억의 고시생 시절이에요. 지금 생각하시면 좀 아련하기도 하시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추억도 많으실 것 같은데 외교관 후보자로 선발되기 전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장희준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어떤 분부터? 네, 제가 먼저 네. 답변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우리나라 역사나 아니면 세계 역사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만화책이긴 한데 네. 그런 쪽으로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외국 문화랑 언어에 되게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그런 쪽으로 진로를 좀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다 이제 외교관이라는 꿈을 꾸게 된 거는 이제 역사를 많이 읽으면 네. 우리나라가 약간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역사들이 있는데 그게 분명히 내치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지정학적인 위기를 약간 외교를 잘하지 못해서 겪었던 일들이 있더라고요. 네. 나중에 제가 그래서 외교관이 되어서 21세기에는 우리나라가 좀 더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멋지네요. 많은 독서가 지금의 꿈을 이루게 한 원동력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네. 말해주시면 감사하죠. 네, 다음에 김수연 사무관님은요. 아, 네. 저도 유지연 사무관이랑 비슷하게 네.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나마 외국 문화나 외국 언어 배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외교관이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진로를 그쪽으로 찾게 됐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정말로 외교관 시험을 준비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 제가 대학교 때 덴마크로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네. 거기에서 우연히도 한글 학교를 알게 되었고 거기서 나름의 봉사 활동을 하면서 교사 역할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를 정부 차원에서 조직하고 좀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에 외교관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지훈 사무관님 어떠세요? 네, 저 앞서 두 분께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비슷하게 그런 뭐 역사적이라던가 그런 의식도 갖고 있었는데 저는 네.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저는 사람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고 예. 그리고 뭐 얘기도 나누고 토론도 해보고 그리고 생각을 나누는 거를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기도 했었기 때문에 또 외교라는 것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 또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공적인 영역에서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외교관이 되고 싶다고 일찍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네. 세 분 다 특징이 외교관 하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해야 한다는 그런 뭐 과정도 있지만 일단은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마음속에서 굉장히 즐겁다고 느끼는 것을 잘 찾아오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정선미님의 질문 드려볼게요. 언제부터 시험 준비를 시작하셨나요? 저는 대학교 4학년 그리고 2학기 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생활을 일단 조금 충실히 하고 싶었고 네. 다른 것도 경험해 보면서 내가 혹시나 다른 거에 적성이 더 있진 않을까 탐색 기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데요. 네. 저도 대학교 4학년 말 그때부터 해서 이제
대학교 4학년 말부터 시작해서 1년 휴학을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총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신 셈인가요? 1년 반 정도 1년 반 걸렸습니다. 정도요. 김지훈 사무관님. 네, 저 같은 경우는 군 제대를 하고 예. 제대를 하기 전쯤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람 많이 좋아하니까 외교관 하면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3년 네. 정도 예. 걸리셨군요. 참 그 대학생 때부터 꿈을 가지고 4학년 때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하신 여성 외교관이 두 분이나 계신데 유 의원님께서 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대학생 때 학교에서 어떤 대외 활동이나 경험을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구체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두 분만 대표로 네,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꾸 제가 먼저 대답을 드리는데 네, 저는 대학교 때 학교 홍보대사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근데 대단한 건 아니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학교를 소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을 하는 거에 조금 익숙해졌고요. 네. 또 다른 학교 홍보대사랑 교류를 하면서 되게 내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외교관이 말로 좀 먹고 사는 직업이니까 그런 자기가 사람을 좋아하는지 이런 활동에 익숙해질 수 있을지를 경험해 보는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소개해 주실 만한. 네. 저는 대학교 때 모의유엔이라는 걸 해봤는데요. 네. 그 모의유엔이 뭐냐면 그 유엔 형식을 따서 학생들끼리 각국 대표로 하기로 하고 의제를 정해서 정말 유엔 형식으로 회의를 하는 건데요. 네. 저희 과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학술 연극이고 저는 2년 연속 참가를 해서 한 번은 실제로 무대에 서서 대표를 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 해에는 그 회의 자체를 준비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 모의유엔 경험을 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외교관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이 활동 자체가 외교관이 되는데 꼭 뭐 필수다, 필요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해보면서 나한테 적성이 맞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외교관의 자질을 하나씩 키워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어린 학생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명희님, 김민주님의 질문 드릴게요. 외교관이 되기를 희망하는 고1 학생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과연 내가 이렇게 큰 꿈을 꿔도 되는 건지 좀 막막해질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계속 꿈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지, 버틸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질문을 주셨어요. 이번에는 그럼 김지훈 사무관님 먼저 제가 답변해 먼저 보실까요? 예. 저도 이 질문 주신 학생분처럼 비슷한 아주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은 일찍 하셨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 군 제대할 즈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고시라는 게 굉장히 큰 시험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과연 볼 수 있을까 이것을 그리고 또 그때 아직 대학교 2학년 때까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뭐 아는 것도 별로 많지도 않고 주변에 고시를 하는 사람들 얘기 별로 들어본 적도 없고 네. 그래서 굉장히 막연하고 두렵고 그랬는데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한 번 하기로 결심을 한 이상 그냥 끝까지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년 정도 했는데 네. 뭐 중간에 실패도 많이 했고 그게 힘들긴 한데 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 더 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끝까지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뚝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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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 아. 네, 김수영 사무관님. 저도 똑같이 내가 과연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할 수 있을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요. 그냥 그때마다 내 자신을 믿자. 그냥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후회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고 네. 가장 큰 힘이 돼줬던 거는 가족들의 응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든든하셨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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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저는 이미 앞에서 그 동기분들이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도 약간 고시를 붙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세계 사람들이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독서실에서 이제 혼자 되게 어두운 공간에 있으면 고시 합격을 써놓는 게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을 써놓고 그거를 다 하고 나면 그 포스트잇 떼가지고 집에 가는 식으로 좀 단기적인 목표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훨씬 성취감이 느껴지죠. 고시 그쵸. 합격이라고만 네. 생각하면 막막한데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외교관이랑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만은 꼭 해라라고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것이 있는지 정민주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두 분께만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외교관들은 외국에 살다 왔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외국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경험은 없는데
대학생 때 밴쿠버로 교환학생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외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지를 좀 알아보는 그런 뭔가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네. 그런 기간이어가지고 저는 만약에 외국 살다 온 경험이 없다면 그러면 교환학생을 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네. 생각해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읽고 쓰라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까 유지연 사무관이 말로 네. 먹고 사는 직업이라고 했는데 그 네. 말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 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네. 자기의 생각을 이제 생각만 머릿속에 담아 있는 것과 그다음에 직접 쓰는 것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쓰기로 할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쓰기를 많이 할수록 실력이 또 많이 늘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 쓰는 연습을 일찌감치 미리 해두시면은 뭐 시험 준비하는 데나 이제 입부해서나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과정 중에 굉장히 잘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죠. 네. 물론 말로 하는 시험들도 네. 있지만 거의 다 시험으로 네. 수기로 보기 때문에요. 네, 지필 굉장히 시험이라서. 뭐 시험 보는 자체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스킬이라 어릴 때부터 연습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탈스펙 사회라고 하는데 외교관이 되려면 스펙이 좋아야 합니까? 해외 거주 경험이 많으면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김하연님께서 해주셨는데 뭐 해외 거주 경험 많은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언어에 좀 능통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니까 어떤가요?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제가 이제 이 셋 중에서는 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중학생 때 프랑스에서 4년 동안 살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해외 거주 경험이 많을수록 뭐 외교관이 되기 쉬운가 이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 동기를 보면은 네.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분들보다 없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오. 그리고 뭐 그 실력이 그 해외 거주 경험과 딱히 이렇게 뭐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인 네. 상관관계는 없는데 예. 근데 뭐 언어 면에서나 도움이 될 수 있다고는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생활을 하다 보면 외국어는 뭐 좀 출발 과정이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워낙 평가하는 과목이 다양하다고 들었고 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거주한 거랑 상관이 없다. 네, 그리고 최보은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외교관 외에 다른 직종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아, 네, 네. 저는 있습니다. 어떤 저는 외교관 이 시험 준비를 하기 전에 예. 과연 외교관이 나의 길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일반 사기업에 인턴을 한 2개월 정도 한 적 있었는데요. 예. 저랑 적성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공부한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다 힘든 일이라면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자고 해서 외교관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네. 도전하신 보람이 있네요. 네, 또 그 네. 안에서 나한테 정말 더 맞는 걸 찾을 수 있으니까요. 네. 또 다른 직업 생각하신 경험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뭐 글 쓰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뭐 외교관도 외교관이지만 기자도 이제 글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보나 뭐 정세나 그런 거에 탁월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기자도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일단 저의 우선순위는 외교관이 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뭐 또 행운이 따라서 외교관이 먼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유지연 사모님 어떠세요? 아, 저는 사실 4학년 2학기 때 이제 시작을 했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외교관이 꿈이긴 했는데 아. 다른 걸 한번 알아보는 거였고요. 네. 어릴 때는 뭐 당연히 다른 피아니스트나 그렇죠. 이런 디자인도 해보고 싶었는데 점점 네. 공부밖에 길이 없구나 알아가지고 저는 딱히 찾아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세 분이 굉장히 외교관이란 직업을 1순위에 두고 준비를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코너 질문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좀 더 지금 현실과 맞닿아 있는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신입 외교관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코너입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외교관이란 직업이 뭔지, 외교부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배예리, 홍지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세 분께서 소속돼 있는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시나요? 또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 분이 먼저 답변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저희 과가 녹색 환경 외교과인데요.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게 뭐 하는 과일까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과는 이제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거를 이제 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GGI나 GCF와 같은 국제 기구들이 우리나라에 유치되어 있거든요. 그쵸. 그 기구들을 통해서 개도국의 이제 녹색 성장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생물이나 습지나 해양 환경 같은 다양한 다자 환경에 있는 국제 체제에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회의도 가고 거기서 뭔가 발언도 많이 해서 우리나라의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지향적인 부서라고 네, 할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김세연님. 네, 어떤- 저는 정책 총괄 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 과도 이름만 들으면 대체 뭐 하는 과일까 생각이 뭔가 들 수 총괄하시는, 있지만, 네. 정말 근데 말 그대로 정말 그 외교부의 정책을 총괄하고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교 백서를 포함한 정책 문서를 수립하고 매년 보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책 자문위라는 걸 해서 외교부 외부에 계신 민간인분들에게 정책적인 자문을 듣고 또 이제 매해 초에 연두 업무 보고라고 네. 대통령 앞에서 하는 전체 정보 업무 보고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문서 작업 많이 하시는 부서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김진 사무관님. 네, 저는 아프리카과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네. 뭐 비교적 좀 명확하게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중에 하나인데 지역과는 이제 우리나라와 그 해당 지역 국가 간의 양자 업무, 예를 들어서 뭐 공동위 개최라던가 아니면 정책협의회 개최라던가 그리고 뭐 그 정상들이 방한을 했을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 정상이 외국에 갈 경우 이런 네.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아프리카과의 경우는 우리 기업의 수주 지원이라던가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보호님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또 이런 질문을 짧지만 굉장히 사실은 일반인들은 궁금한 부분이에요. 외교관은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는 직업인가. 네. 사실 뭐 근무 시간은 공무원이니까 다 9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일단 출근을 하고 나면 네. 메일을 확인을 가장 먼저 하죠. 네. 하면서 이제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새로 생겼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면 대충 리스트가 나와요. 네. 오늘 당장 해야 할 일, 내일 해야 할 일, 다음 주까지 해야 할 일. 근데 그 순서대로 이제 거의 하루 종일 그냥 일을 하는데 네.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앉아서 아무래도 문서 작성을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가 초임이라 그런지 되게 정신이 없이 금방 네. 6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발적으로 다 못하면 야근을 합니다. 네. 김수현 님도 네, 비슷하신가요? 저도 일단 출근하면 메일부터 체크하고요. 네. 그리고 메일에 뭐 급히 해달라는 업무가 있으면 그것부터 일단 하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나면 뭔가를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특히 외교부에서 외교부 홈페이지에 가면 읽을 만한 주요 외신이나 언론 기사를 요약해서 주는데요. 네. 시간이 만약에 나면 그거를 원문 그대로 읽어보거나 가지고 있거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네, 또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뭐 면담을 배석해야 될 때도 있고 외부 회의를 나갈 때도 있어서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이랑 조금 더 그 부분이 다른 점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지은 사무관님은 네, 하루 뭐, 일정이. 앞서 분들이 다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네. 비슷하게 갑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메일 체크하고 그다음에 공간에서 들어온 전문들을 확인해서 네. 이들의 어떤 정세 보고라든지 아니면 건의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거나 뭐 네. 그렇게 하고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뭐 축사 같은 거가 있을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수교 기념일이다 그러면은 뭐 리셉션 행사에서 저희 정부 대표가 가서 축사를 하시는데 네. 그 축사 초안 같은 걸 제가 잡기도 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검토를 드리고 실제로 그 정부 대표가 가서 말씀하시는데 제 축사를 읽으시거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과다 보니까 다른 두 분과 조금 업무상 다른 점도 있네요. 네. 자, 이유림님께서 하신 질문도 드려볼게요. 외교부 부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면 유엔에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위안부나 독도 같은 역사적 갈등을 다룰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외교부 부서 참 많은데 그래도 뭐 압축적으로 설명을 좀 잘 해주실 분 어떤 분께서 해주실까요? 네, 그럼 제가 일단 네.
1차관님이랑 2차관님이 계신데 저희가 네. 그 산하에 지역국이랑 기능국이라고 크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네. 지역국에는 이제 그 지훈 오빠가 있는 네. 아프리카과가 있고요. 그래서 네. 아프리카 중동국이 있고 동북아국이 있고 북미국, 유럽국, 뭐 이렇게 서남아 태평양국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네. 부서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기능국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환경외교국이나 뭐 국제경제국, 양자경제국 이런 식으로 각각 맞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부서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명확하게 머릿속에 딱 각이 잡히네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김영은 님이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외교관의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땐 많은 분들이 외국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거는 정말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어 자체보다도 외국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그런 네. 기술적인 것보다도 얼마나 좋은 컨텐츠를 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좋은 컨텐츠를 자기가 만들고 개발하려면 다양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외교부가 단순히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계속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후변화나 환경이나 뭐 원자력이나 네. 다른 다양한 기능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키워야 네. 정말 진정한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콘텐츠가 굉장히 네. 중요하다. 언어는 그것을 담는 도구라고 네. 생각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 자질을 추천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공감 능력이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외교원에서 수료 과정 중에 있었을 때 대사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예. 강조하신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저는 거기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공감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네. 이제 외교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관계를 토대로 해 나가는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네. 어떤 기계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을 직접 그 안에 있어 보듯이 이렇게 느껴보기도 하고 네. 그런 공감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팔방미는 팔병미녀가 되는 되어야만 외교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또 지적으로도 참 갖추어야 될 게 많은 직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인행님께서 질문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참 여성이라면 많이 공감할 만한 질문이네요. 해외 근무를 하게 되면 육아 등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힘든 부분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같이 일하고 계신 여성 외교관들의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두 분도 여성이니까 네. 이런 고민 안 하시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정말 많이 했고요. 네. 사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네. 그런데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결혼이나 육아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들어서 보니까 육아휴직이나 그런 제도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실제로도 잘 지켜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부모님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과에 따라서 조금 업무량이 적거나 아니면 조금 한가한 시즌을 가면은 육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정말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이런 육아나 출산 질문은 여성 외교관뿐만 아니라 남성 외교관들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 자체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네.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진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출산을 하고 나서 육아휴직을 충분히 가지시는 선배님들도 많이 네, 네,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피치 못하게 좀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가요? 그런 케이스도 있긴 있는데요. 네. 보통 가까운 공간으로 만약에 부부 외교관이라면 예. 가까운 공간으로 가거나 네. 아니면 한 분이 잠깐
한국의 다른 직장을 휴직을 하고 같이 아. 가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주 어렵지는 않은 네. 현실에서 충분히 고민하면 어떻게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네. 부분이 꽤 많다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주셔서 참 다행이고요. 또 질문 하나 더 주셨어요. 외교관은 말 한마디가 정말 천금보다 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끼신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듣고 고민을 조금 많이 한 게 네. 저희가 아직 초임 4개월 차 사무관이어서 네. 말이 무게를 가지기엔 좀 부족한 시간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목격한 바를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2월에 그 유엔에서 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가서 보면 사실 그 회의의 결과문서는 한 2-3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정말 각국의 모든 대표들이 거기에 자기 나라의 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혹은 세계에 뭔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보이지 않는 전쟁과도 같다. 그래서 그렇게 말 한마디가 천금과도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저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책임감을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과에서 12개국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처한 외교 현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가진 자원이나 그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네. 그만큼 실무를 담당하는 저로서는 저의 어떤 판단이나 저의 그 보고가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잘 판단을 해야겠다. 그리고 좀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책임감을 지금 들어와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김진희님께서 외교 협상에서 특히 외교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리고 외교 협상에서 주로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외교관의 능력 그리고 협상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직 4개월 차 경험해 보신 바는 정말 많지는 않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선배들의 사례를 들려주셔도 좋고요. 사실 협상장에 나가기까지는 네. 조금 많은 시간이 그렇죠.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외교원에 있을 때 네. 대사님 한 분이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수명불수사라는 단어를 알려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군주의 명을 받지만 어떻게 할지는 받지 않았다라는 거라서 이제 외교관이 실제로 현장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부에서 훈령을 받더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자기가 너무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뭔가 현장의 지휘관으로서 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라는 식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외교관이 협상장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멋지네요. 또 저는 그러면 이제 외교 협상에서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국내 여론이라고 생각해요. 여론 자체는 문제가 없고 또 단합되고 또 단합돼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만 있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큰 있겠죠? 시너지 효과가 되고 협상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보통 여론이 분열되어 있거나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다면 상대 측에서도 그런 분열을 이용해서 오히려 우리 측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협상에 되게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관으로서 직접 상대와 협상하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국내 여론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설득하려는 노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두 번째 코너 질문을 드려봤고요. 저희 세 번째 코너 남아있는데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국립외교원 홍보 영상 함께 보시죠. 나의 잠재력이 국립외교원에서 깨어나고 새로운 나로 거듭납니다. 국립외교원이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 전략을 만들어갑니다. 국립외교원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꾸준히 넓혀온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 국립외교원은 1963년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 외교 발전의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다양한 직무 교육과 평가를 통해 외교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외교안보 분야 전문 연구기관으로 대외 전략과 정책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외교정책 구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교관 후보자 교육을 통해 미래 한국 외교를 짊어질 우수한 신임 외교관을 양성하여 대한민국 외교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곳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미래가 보입니다. 국립외교원은 새로운 외교관 선발 제도에 따라 외교관 후보자를 1년의 교육을 통해 미래 외교 인재로 길러냅니다. 시대적 사명감을 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외교관. 새로운 외교 환경에 맞는 전문 지식과 외교 역량을 겸비한 대한민국의 외교관이 태어납니다. 아울러 초임에서 공관장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국가 외교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외교관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평가합니다. 교육과 평가의 피드백을 통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외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국립외교원은 정예 외교관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대한민국 중장기 외교안보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현안 정책 이슈를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과의 정기적인 학술 회의를 비롯해 국내외 유수의 연구기관, 대학과의 학술 교류, 현안에 대응하는 폭넓은 연구 활동, 이를 통해 국제 이슈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 우리 외교 정책의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공 외교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을 공유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프로그램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높입니다. 외교안보연구소는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합니다. 수많은 과제와 도전을 극복하고 발전을 거듭해온 지난 반세기, 새로운 100년을 향해 국립외교원이 도약합니다. 더욱 우수한 교수진과 내실 있는 교육으로 세계에서 활약하는 외교관을 키우고 변화하는 외교 환경에서 기회를 찾는 외교 안보 전략과 정책 연구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입니다. 세계를 향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든든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력이 커갑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는 것은 준비된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네, 국립외교원 홍보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 진행을 해볼 텐데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코너예요. 세 분께 직접 지목을 해서 우리 네티즌들 그리고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께서 해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은님의 질문입니다. 유지연 사무관님께 질문 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녹색 환경 외교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두각을 보이고 있지만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GGGI라고 우리가 이제 유치한 국제 기구가 있는데요. 네. 개도국의 저탄소 녹색 성장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주도해서 출범한 기구예요. 그래서 그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개도국을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사무국을 유치한 기구 중에 GCF라고 네. 기후재원 기금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기금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GCF의 재원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같이 잘 살자라는 취지하에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앞으로 할 역할이 참 많은 분야인 것 같다는 네, 생각도 그럼요. 드네요. 네.
자, 김수현님께서 김수현 사무관님께 질문을 주셨어요. 이름이 같아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정책 총괄 담당관실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아까 설명을 좀 하긴 네. 하셨지만 좀 더 덧붙여 주신다면요. 네, 제가 참고로 저는 이 댓글 직접 봤는데 네. 네, 너무 반갑고요. 정책총괄 담당관실은 말 그대로 정책을 총괄하고 수립하고 조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수립하기 위해서 일단 외부에 계신 자문위원들께 자문을 받고 그걸 정책으로 반영하고 실제로 정책이 수립되면 이제 대통령께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그리고 실행한 후에는 외교 백서나 정책 모음집 같은 외교 정책 문서를 발간해서 그걸 보관하는 곳입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외교부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러게요. 그런 장점을 가진 과입니다. 네, 좀 크게 보면서 지금 첫 부서잖아요. 네. 그런데 좀 두루두루 경험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라도 네, 그런 네. 경험을 할 수 있는 부서인 것 같네요. 현동수님께서 김지훈 사무관님께 질문 주셨어요. 이분이 한국외대 아프리카 학부에 재학 중이시래요. 그러다 보니 더 관심이 좀 있어서 질문 주신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본격적인 교역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며 사무관님께서는 아프리카 대륙에 어떤 비전을 갖고 일하시나요? 좀 저도 이 질문을 네. 봤는데요. 전문적인 질문이네요. 전문적인 질문을 저도 네. 공부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답변을 드리자면 먼저 아프리카와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교육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지리적인 지리적으로 멀다는 네. 점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외교 자산이나 외교 역량에 비해서 물론 뛰어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그런 자원을 우리가 당면한 현안에 비추어 봤을 때 아프리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약하다거나 그런 것들이 현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차원에서 결과가 그렇게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네. 이제 이런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아프리카를 하나의 블루 오션이라고 보는 측면도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이유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아프리카는 21세기 성장의 마지막 엔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구 성장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국가들 차원에서도 국가적으로 그 산업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잠재력이 하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치 공동체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내전이라던가 정치 정세가 굉장히 약화됐었던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통령이 또 많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거버넌스 차원에서 국가 간의 연대를 이루어서 우리 아프리카의 그런 공동체로서 네. 큰 일을 해보자라는 정치적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틈새 시장으로서 네. 틈새 전략으로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시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현재 중국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이렇게 큰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과 차별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전략으로서는 아프리카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신생 독립국 중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프리카 나라에서도 출발 선상에서 우리와 같은 출발 지점에 있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이룰 수 있었는가.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배우고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절히 적절히 잘 공략을 하면은 네. 이제 아프리카 대아프리카 외교 전략에서 저희가 잘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프리카가 우리나라를 역할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우리 사례가 역사적으로도 충분하고 또 공감 능력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랑 많은 감정적으로도 많은 교류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김지훈 사무관님께. 박태인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방금 말씀드린 이 답변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이제 산업화 열망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우선순위를 두고 아프리카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발 협력이라던가 혹은 우리나라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뭐 시혜를 베푸듯이 아프리카를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경제 같은 부분은 호혜적으로 이렇게 윈윈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아프리카와 우리나라가 상생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고 그런 기조하에서 우리가 아프리카 외교 정책 우선순위를 삼으면은 긍정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게 뭐 국가 운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프리카에서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또 도움의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우리도 역시 그걸 통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네요. 자, 저희가 준비를 한 질문 여기까지인데 외교부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도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 중 또 몇 가지를 여러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질의응답 아까 4분 10초짜리 국립외교원 동영상이 나가는 동안 저희가 급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실시간 질의응답 판 중에 직접 외교관님께서 선택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지연 사무관님. 네. 저는 네. 이걸 한번 네. 답변해 보겠습니다. 질문 먼저 읽어주세요. 네. 네. 수험생활 하시면서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 질문인데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되게 이제 허리가 아프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네. 고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너무 오래 앉아 그래서 있으니까. 네, 요가 수업을 다니면서 이제 허리 쪽에 이제 뭔가 근육을 네.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평소에도 이제 아빠랑 산책 많이 다니면서 네. 힐링도 하고 좀 그런 식으로 체력 관리랑 멘탈 관리를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네, 공부를 꾸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김수현 사무관님은 어떤 질문이시나요?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네. 국립외교원 합격 후에도 탈락의 부담이 크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어. 극복하셨나요? 근데요. 맞아요. 이 부분이 네. 굉장히 네, 정말 크고요.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첫 번째 시험 전에 머리카락이 정말 우수수 빠지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되게 떨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탈락한다는 가능성 자체를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지금 해야 할 것에 집중하고 그렇게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한다고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열심히 하고 네, 결과를 네. 기다려야죠. 네. 네. 자, 이번에는 김지은 사무관님 어떤 저는- 질문? 저는 근무하고 싶은 나라가 있으시다면 네. 뽑아주시겠어요? 네. 근무하고 싶은 나라가 있으시다면 질문해 주셨는데 네. 저는 제가 첫 출장지였었던 세네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네갈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역사적으로 그 어떤 내전이라던가 네. 전혀 그런 나쁜 정치적으로 불안하던 그런 역사가 없고요. 네.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 생고르 시인입니다. 아. 노벨 그 문학상에도 많이 그 지명이 됐었던 예. 후보자로 거론이 됐었던 그런 위대한 인텔리 중에 하나였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외교부에서는 첫 출장지가 첫 공간 발령 근무지라고 된다라는 그런 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봤을 때 세네갈 제 첫 근무해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 첫 공간 근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세네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몇 년 정도 근무하시면 해외에 나가시게 되나요, 대략? 저희가 3년차 때 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1년차고요. 네, 한 2년 정도 네, 후면 네, 2년 외국에 나가 계시겠네요. 질문 한 가지씩 더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이거 인간관계 하겠습니다. 네. 읽어드릴까요? 네. 수험 기간 동안 친구들과 연락하기 힘들었을 텐데 인간관계는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사실 이 부분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네. 왜냐면 저는 좀 늦게 시작한 편이어서 다른 친구들이 먼저 떠나는, 그러니까 고시촌이나 아니면 독서실로 떠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조금 서운하게 되더라고요. 연락을 많이 못하니까 그쵸. 제가 많이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근데 제가 막상 시작하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내가 힘들다고 이해를 강요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고요. 그렇게 제가 조금 노력을 하면서 하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상대방도 너를 배려해 줄게 라고 해서 중간에서 만나든지 네. 뭘 사들고 온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특별히 관리하려고 하기보다는 마음가짐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셨나요? 시간 관리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근데요. 저도 궁금하네요. 저는 아침잠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막 일어나 보니 10시, 9시 이렇게 해서 그냥 너무 그냥 하루를 망친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공부했을 때는 오전에는 최소 3시간을 하자. 그러니까 적어도 9시까지는 책상에 앉자. 이걸 목표로 했고요. 네. 그리고 점심시간을 한 1시간 정도 가지고 그리고 오후에는 계속 하다가 6시 정도에 다시 저녁 먹으러 가고 또 다시 1시간 후에 와서 보통 11시 정도에는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평일은 5일 내내 그렇게 하고 주말에는 대신 쉬었습니다. 주말에는 가볍게 뭐 책을 읽는다거나 네. 뭐 외국어 공부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다만 이제 시험이 이제 눈앞에 닥쳤을 때 한두 달 전 그때부터는 이제 주말에도 네.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야, 그래도 하루에 거의 공부 시간이 13시간은 되네요. 평일에 하시는. 네, 근데 예. 제가 해보니까 많이 공부하는 것 그 공부량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 많이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 시간 전체를 다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집중하느냐도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네. 잘 해야 할 텐데, 네.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김지훈 사무관님 어떤 네, 질문 하세요? 저는 동기 중에 특이한 이력을 가진 동기 중에? 소유자나 전공을 가진 네. 질문 다시 읽어드리면 네. 동기 중에 특이한 이력을 가진 소유자나 전공을 가진 분이 있나요? 인데요. 네. 저희 셋은 일단은 사회과학 계열의 정치, 외교 이런 거를 전공을 했는데요. 아, 세 분 다 그러세요? 네. 오, 우연찮게.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저희 동기 중에 많기는 했는데 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예. 특이한 이력을 가진 전공이나 이런 걸 가진 분, 한 세 분 정도 그냥 잠깐 언급을 해드리자면 네네네. 수의대 나오신 분이 오.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예. 건축 배우시다 오신 와.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회사나 증권회사에서 근무하신 이력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외교관이라는 게 뭐 전공과 직접 살려서 오는 부분 그러면 좋기도 하겠지만 고시라는 게 또 이게 공정한 시험이고 그런 그쵸? 전공에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네. 모두 열려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 듣고서 또 나도 외교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도 꽤 될 것 같아요. 정말 수의사, 건축, 증권 쪽이면 정말 생소한 다른 분야인 것 같은데도 공부 열심히 하셔서 또 능력 갖추고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답변이었고요. 이제 마무리 질문 하나씩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외교관을 꿈꾸는 이들에게 많은 분들께서 외교관을 꿈꾸고 계신데 이 분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는 한마디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사실 가장 많이 하셨어요. 듣고 싶은 말일 텐데 한 말씀씩 차례대로 부탁드릴게요. 유지연 사무관님부터. 네. 예. 저는 일부러 읽은 건 아닌데 네. 최근에 이제 국내 독서 클럽을 하면서 읽게 된 책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책의 한 구절이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삶에 어떤 목적을 세우고 나면 그걸 이루기 위한 과정은 축적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거든요. 사실 외교관이라고 이제 꿈을 설정하거나 다른 꿈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되게 멀고 뭔가 원대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터널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 끝에 반드시 빛이 있을 것이다 라는 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공부나 아니면 노력이 거기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은 그 끝에 나와 있더라고요. 쇼생크 탈출 그 마지막 장면처럼 네. 나와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시면 될 것 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사무관님. 저는 제가 공부했었을 때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한 게
후회 없이 하자였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오늘 잠깐 쉬고 싶고 잠깐 자고 싶지만 그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지금 예상이 된다면 하지 말자, 후회하지 네. 말자 이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되게 공부하시느라 엄청 힘들고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으실 텐데 외교관 정말 지금까지 제 경험을 봤을 때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고 정말 저는 지금 생활에 행복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생활을 이제 앞으로의 행복한 생활을 그리시면서 네. 공부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김지훈 사무관님. 네, 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세상사의 호기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호기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고시 준비를 하면서 시험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막상 들어오면은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사에 굉장히 긴밀하게 접목이 되어 있고 네. 이거에 대한 이해나 그런 직접적인 관여 없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들어가서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호기심과 세상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험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힘들었을 때 들었던 감동적이었던 말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3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네. 2번 정도 시험에 낙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 너가 지금 시험에 실패했지만 네 인생에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시험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너 인생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과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은 다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여지와 그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쵸. 이 말씀을 그 수험생 여러분께서도 네. 그 염두에 두시면 위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 한번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도 그만큼 가까이 다가간 거라고 생각하면 또 충분히 그게 사실이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길게 보시고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3기 유지현, 김수연, 김지훈 사무관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 밖으로 나와 있는 씨앗은 결코 싹을 틔울 수 없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땅 속에서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야 하죠. 어둠 속에서 있는 시간이 조금 지루하고 힘들지라도 또 땅 밖으로 나왔을 때 파릇파릇한 싹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외교관을 꿈꾸고 있는 많은 분들 초조해하지 마시고 또 마음의 여유를 조금만 더 가지시고 꿈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과의 대화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00년) 이상 불려온 이 바다의 이름 동해. 그러나 이곳에도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20세기 들어 일본은 한국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고 한국인의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려 하였습니다. 한국은 결국 동해의 이름을 국제적으로 알릴 기회도 빼앗겼습니다. 만약 오래된 이름을 빼앗겼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해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동해 명칭은 무려 기원전 59년에도 사용되었습니다. 414년 세워진 광개토 대왕릉비를 비롯하여 그 이후 수많은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에서는 동해 명칭을 2000년 이상 사용해왔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대륙의 동쪽에 있어 동쪽나라, 즉 동국으로도 불렸으며 동해도 한반도뿐만 아니라 대륙의 동쪽 바다라는 뜻으로 한국은 물론 다른 여러 나라의 지도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여행가 마르코폴로의 여행지도에도 동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929년 국제수로기구가
전 세계의 바다 이름을 담은 해돋이, 해양과 바다의 경계 초판을 발간할 당시 일본에 강점되어 있던 한국은 참여하지 못한 가운데 이 바다의 가장 오래된 이름인 동해는 표기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19세기에 일본해라는 호칭이 일반화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일본은 이 바다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놀랍게도 도쿠가와 막부의 공식 지도인 일본 변계약도를 포함하여 19세기 후반까지 일본이 만든 여러 공인 지도에는 동해가 조선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일본해를 일본의 동쪽 바다, 태평양 방향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한편 1965년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당시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서 한국은 동해, 일본은 일본해로 각각 표기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유엔이 일본해가 표준 지명인 것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유엔 사무국은 2009년 유엔이 일본해라는 용어의 사용을 승인한 바 없으며 다른 나라도 써야 할 표준 지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국제수로기구는 여러 나라가 공유하는 수역에 대해 당사국들이 단일 명칭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각각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모두 표기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원칙을 반영하여 세계 유수한 지도 제작사와 출판사, 세계 각지의 교과서에서 동해 표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해 바다는 한 국가만의 전유물이 아닌 여러 나라가 공유하는 바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바다의 가장 오래된 이름인 동해를 국제사회에서 함께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만든 원칙에 따라 동등하게 존중받자는 것이 지나친 요구인가요? 이러한 국제적 원칙에 따라 영국, 프랑스, 스페인이 공유하는 수역에 대해서도 지명이 병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각 나라에서 사용되는 지명이 모두 표기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한국은 과거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다른 명칭을 병기했던 것처럼 사이좋게 각자의 명칭을 함께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이상 사용된 이 바다의 가장 오래된 이름 동해. 한국은 역사와 세계가 인정한 동해라는 이름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